요 정도 공부하시면 아마 제시문이 어느 곳에서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하는 작품은 염상석 선생님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얘들아 포인트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그 작품은 첫 번째는 이 작품은 1인칭 작품이에요. 1인칭. 1인칭 작품 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1920년대 초반 작품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나라 고전소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고전소설 중에서 1인칭 작품이 있니? 한 편도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1인칭 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근대적인 방식이에요. 알겠니? 물론 이 작품이 우리나라 최초의 1인칭 작품은 아니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장편 소설로서는 굉장히 앞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진 1인칭이라는 특징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는 왜 기존에 별로 없었던 1인칭이라는 시점을 이 작품에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니? 결론부터 미리 얘기를 하면 이 작품에서 1인칭을 사용한 이유는 개인의 어떤 자각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 이것이 전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니? 만세전이지, 만세전. 만세하면 너희 뭐가 생각나냐? 그렇죠. 1919년 3.1운동이 생각나죠? 그죠? 이 작품의 배경이 1919년 3월 1일 바로 이전이었던 1918년 겨울이 됩니다. 그 1918년 겨울에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작품의 원 제목이 만세전이 아니라 묘지였어요. 묘지. 24년에 이 작품이 처음 책으로 발간되는데 그때 작품 제목이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1918년 겨울 조선의 모습을 뭐라고 요약했던 거예요? 묘지라고 요약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묘지인 조선에서 1인칭 주인공이 가지게 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각, 이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됐죠?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재밌는 거는 여러형 소설이거든요. 처음에 1번 얘기부터 나옵니다. 1번 얘기부터. 자, 배경이 동경이랑 신호. 일본어로 이제 고베라고 있죠. 고베. 거기서 시작됩니다. 조선의 만세 사건이 일어나기 전해 1918년이죠. 겨울에 동경에 유학 중에 학기말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는 내게 김천의 형님에게서 아내가 위급하다는 전보가 옵니다. 급보를 받은 나, 주인공이 이제 이인하라는 인물입니다. 나는 시험 중단 수속을 하고 귀국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위독 소식보다 전보와 더불어 온 돈 100원이 더 반갑기만 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시작부터. 그죠? 아내의 위독 소식이 굉장히 급하게 인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일본에 언제 유학을 하냐면 15세에 유학을 왔어요. 결혼은 언제 했냐면 13세에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하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생활이 지금 꽤 길어요. 지금 20대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13살 때 결혼했을 뿐이고, 결혼해가지고 2년 후에 바로 일본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정체성이 거의 일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는 주인공 요수에게서 귀국 허가를 받은 후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 가서 평소 좋아하는 정자라는 여급을 만나서, 이 정자, 어느 나라 여자야? 일본 여자입니다. 이거 시즈코라고 읽거든요. 시즈코. 한자를 뭘로 쓰냐에 따라가지고 뭐 사다코로도 읽고 시즈코라도 읽고 그러는데, 요건 제가 한자를 봤는데 시즈코라고 읽는 한자더라고요. 시즈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자자로 끝나는 여자 이름도 되게 많았지. 미자, 숙자, 뭐 정자. 전부 일본식 이름이에요. 자자로 끝나는 이름들. 떠난다는 말을 하고 나옵니다.
열차 안에서 정자가 꾸러미에 넣은 술과 편지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던 중 열차가 고베에 당도하자 을라, 이게 중학교 음악 선생이거든요. 이 여자를 만날 생각으로 열차에서 내립니다. 여기가 바로 고베예요. 고베. 을라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친구인 병화와 묘한 관계에 있는 그녀와 나. 뭔가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냉소적이기만 하다. 그녀는 나에게 며칠 후 같이 귀국하자고 요청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왜 소설이 이렇게 시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1인칭 주인공의 자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가 자각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각 이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죠. 여기까지는 뭐야? 일본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요. 그죠? 아니, 대학에 다니면서 술집에 드나들고 술집 여급인 일본 처녀와 썸을 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과 그치? 내 친구와 삼각관계에 있는 묘한 여성, 이 여성과의 관계도 즐기죠. 그죠? 여기서 이 분위기 어디에서도 식민지 조선인의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소설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제 본격적인 정체성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하관, 시모노세키부터입니다. 시모노세키. 지금은 이제 일본에 다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옛날엔 배 타고 다녔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곳이 이 시모노세키, 요 항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배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모노세키역에서 나는 직국계군은 일본인 헌병을 만나 검색을 당합니다. 배에 올라 목욕탕에 갔다가 요신, 목욕탕 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요보라고 천대하며 이들을 모집하여 일본 회사에 쿨리로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모욕적인 발언에 나는 한편으로 분해하면서 한편으로 좌괴감을 느낀다. 여기까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작품이 얘들아 문학교과서에 대부분 실려 있겠죠. 근데 어차피 소설이라는 게 문학교과서에 부분만 실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 먼저 출제될 때도 이 부분이 먼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배가 굉장히 큰 배인가 보지? 배 안에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배에 올라가 가지고 목욕탕에 갔어. 근데 거기는 전부 발가벗은 곳 아니냐? 그죠? 사람은 발가벗으면 내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본인과는 전혀 구별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잘 구별 안 되는데 벌거벗고 있으면 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일본인들은 이제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일본인들 아니냐. 그지? 그 일본인들한테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조선에 가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근데 걔네들은 전부 조선인들을 요보라고 천대해서 부릅니다. 요보는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천대해서 부르던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렀겠냐? 우리가 보통 여보시오, 여보 이러잖아. 그지? 그거를 일본 애들이 요보라고 그냥 낮잡아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조선인들은 요보입니다. 그래서 요보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생번보다는 좀 나은데 생번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대만의 야만인들을 얘기해요. 그래도 얘네들은 아주 수준 낮은 애들이죠. 하지만 순해가지고 말을 잘 듣고 그리 위험하지는 않답니다. 무슨 짐승 다루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각 지역에 가가지고 내지 회사와 연결해서, 내지 회사는 여기서 일본 회사를 얘기해요. 이 노동자들을 모집해가지고 내지 회사에다 팔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이걸 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콜리는 이제 막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노동자,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 자, 나는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분해하죠. 그리고 한편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자괴감을 느낄까? 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선인들의 현실이 이 정도인 줄, 그리고 실제로 민중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의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목욕을 마친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는 조선인 형사와 몇 명의 일본인으로부터 짐을 조사당하고 서류를 빼앗깁니다. 배가 떠나기 직전, 2분 전이에요.
풀려난 나는 망국인에 비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 점은 일본인 행세를 하는 조선인 형사입니다. 보통 이런 애들이 더 가혹하죠.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전쟁 때도 빨갱이들 때려잡는데 가장 잔혹하게 굴었던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서북청년단이라고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해병대 1기와 2기는 대부분 제주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4.3, 얼마 전에 4.3이었는데 4.3이라는 사건 아시죠?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 그때 해병대들이 왜 그렇게 군기가 세고 왜 그렇게 전투에 열성적이었냐면 빨갱이로 오해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학살을 자행했던 게 빨갱이라고 학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센 군기로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일본인들보다 일본인 행세를 하는 조선인 영사들, 얘네들이 더 악질적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곤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조선으로 오는 내내 실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 바깥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가 정체성이 최초로 자각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들어가 보자. 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부산항에 내려서도 나는 조선인 순사보와 일본 헌병 보조원에 의해서 파출소로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부산에 내려 시가지 구경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지만 조선 사람의 과거 조선의 풍경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이 재밌는 점은 뭐냐면 얘들아 지금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산을 처음 가본 게 아니에요. 언제 가봤겠니? 그렇죠. 유학을 갈 때도 부산을 통해서 갔을 거 아니냐. 그게 7년 전이야. 그러니까 7년 동안 변한 부산의 시가지 모습을 본 겁니다. 그동안 부산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풍경이 하나도 없다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우리나라 집들은 다 몇 층이야? 다 단층이에요. 우리나라는 2층 집이 없죠. 아니 옛날에 아무리 권력이 센 대감집이라고 해도 방의 개수가 많은 거지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건축물이. 그게 우리나라 건축물의 특징 아니냐? 왜 그러냐? 그렇죠. 난방 방식 때문에 그래요.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층밖에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층 이상의 집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일제의 영향이에요. 그러면 온돌이 다 뭘로 바뀐 거야? 다다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전부 2층 집. 나중에 우리가 적상가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집들인데 그런 집들로 바뀌면서 시가지 풍경이 싹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부산에 이제 전차도 다녔다고 그래요. 전차 아시죠? 전차. 지상으로 가는 지하철인가? 그런 것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시가지 풍경이 완전히 변했어요. 자, 근데 나는 몇 천 년 동안 조선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져놓은 이 땅을 일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해합니다. 이 주인공은 지식인이니까 본질을 볼 줄 아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근대화된 이 시가지 풍경이 주인공한테 그렇게 달갑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 자, 이 근대화라는 것은 조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항상 근대화라는 건 자본화와 동시에 시작되는데 그 자본의 주인은 누구인 거야? 일본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 떨어져가지고 막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당시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주인공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해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물질적인 것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 아침밥을 먹으려고 음식점을 찾다가 한원 수 없어서 일본인 음식점에 들어가서 혼혈인 여급을 만납니다. 그녀는 조선인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으나 조선을 증오하고 일본인 아버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도 불쌍하지만 그 어미를 더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현실에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한일합방 된 지 얼마 됐는데 한일합방 된 지 이제 18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 된 거죠. 그죠? 한 10년 정도 됐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자기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도 뻔한 거잖아. 아빠는 자기 버리고 갔을 거 아니냐. 엄마 품에서 살았다며. 그러면 엄마를 더 애정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를 버린 아빠를 찾으러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충고를 해요. 아빠를 찾으러 갔다가 그걸 미끼로 나쁜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결혼은 조선 사람이랑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조선 사람은 싫어요. 천만금을 준데도 조선 사람은 싫어요.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을 타고 이제 김천으로 갑니다. 김천.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형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왜 집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가족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나는 아침을 먹고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던 중 김천에서 마중 나온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은 국민학교 훈도이며, 얘들아, 요즘은 다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근데 옛날엔 국민학교였어요. 저도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였고, 사실 이 국민이라는 게 사실 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 당시 사용했던 국민이란 말은 황국시민의 줄임말이거든요. 사실 이제 제국주의의 시민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때 이제 국민학교였고, 훈도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당시 그 국민학교 훈도는 수업을 들어갈 때 칼을 차고 들어갔었어요. 나중에 그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돈을 2천이나 모아 첩까지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이죠. 오랜만에 찾은 형님의 집에서는 늙은 형수와 새 형수가 있네요. 새 형수. 새 장모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나는 아들을 낳아보겠다는 욕심에 새 장가를 든 형을 경멸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형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나는 근대적 지식인이에요. 형은 뭐야? 아주 봉건적인 사람이죠. 그죠? 남한선호 사상에 찌든 사람이에요. 남한선호 사상에 찌든 사람. 자, 형과의 술자리에서 산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을 맺지 못한다. 이 산소 얘기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산소 얘기. 이 당시에 산소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인들이 공동묘지법이라는 걸 발의해 놨거든요. 공동묘지법. 이게 죽은 사람들은 이제 산소에 묻히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에 묻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선인들을 크게 자극을 하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조선인들은 자기 조상을 좋은 데 모시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잖아. 그래서 명당 자리 찾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고 그랬었잖아. 있는 집이면 더 하겠죠,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부잣집이잖아요. 아버지 산소 자리를 지금 찾느라고 형이 열심히 뒤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니컬하게 대하는 거죠. 죽은 사람 묘 자리를 찾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산 사람 사는 문제도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공동묘지 같은 곳에 모실 수가 있어? 이거는 자식된 도리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남 보기에 더 문제야. 이런 대답을 듣게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식은 부모님을 좋은 데 모시는 거, 이게 뭐 때문에? 남들 보기에 민망해서.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정근대적 의식이에요, 그게.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형의 집을 떠나서 다시 정가장으로 간 나는 일본인 상사에게 서툰 일본어로 상을 보고하는 여건들과 이들을 바보 취급하는 사무관을 보면서 거리감을 확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들아, 너희도 그런 거 느끼지 않냐? 일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죠? 이 영무원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는? 예, 일본인이나 일본인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자기 아랫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거든요.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막대하는 거죠.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여도 역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하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에피소드로 갑시다.
그 다음 에피소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선 기찬. 요거 네모칸 있는 부분 알지 얘들아? 요 네모칸 있는 부분은 EBS에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평가원에 두 번째 출제될 때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차는 어느덧 영동역에 닿았고 여기 추풍역 있는 데죠. 나는 기차에 올라타니 중에서 장돌뱅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갓장서라고 소개한 장돌뱅이는 왜 머리를 깎지 않았냐는 나의 질문에 머리를 깎으면 내지어나 시치학문도 좀 해야 되는데 내지어는 여기서 일본어 얘기하는 거죠. 시치학문은 여기서 시치학문은 요즘 학문을 얘기합니다. 최신 학문.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가신 경우가 많더라며 머리를 깎지 않아 천대를 당하는 것이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이 비굴함이 오랜 봉건의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현명한 처세술이라는 것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이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처세술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세술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처럼 되든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일본인이 되든가. 아까 일본인 형사 행세를 하는 조선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자. 아니면 어떻게 보는 거야? 보통 조선인보다 더 멍청하게 구는 거죠. 더 멍청하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의 핵심은 그거야. 머리를 깎으면 신식 사람처럼 보이잖아. 근데 외모가 그런데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고 이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근데 좀 더 모자란 조선인처럼 행세하잖아. 그러면 요보라고 봐주는 경우가 많대. 이게 이 사람의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하면 비굴할수록 천대는 당해도 맞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생긴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생긴 처세술이라는 거야? 이건 조선시대부터. 그렇죠? 오랜 봉건의 현명한 처세술이라며.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갑자기 생긴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봉건의 습속 속에서 덧깨워진 그런 처세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면서 이게 더 강화된 거죠. 사실. 또한 나는 그가 가진 공동묘지 규정에 대한 봉건적 생각을 비판하며 사실 이 봉건적 생각에 대한 비판은 형에게 하고 싶었단 말이죠. 장돌뱅이가 아닌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을 푸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돌뱅이는 현병 보조원에게 붙들려 갑니다. 나는 그가 두고 내린 영무원에게 건네면서 우산을 영무원에게 건네면서 서툰 일본말로 일본인 행세를 하는 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영무원은 일본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죠. 서툰 일본말로 일본인 행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선 사람이란 것도 알아, 이 영무원. 내가 조선말로 물어보면 조선말로 대답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일본말로 나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처세술이 요 장돌뱅이와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이것도 다 당시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좀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조선의 현실 있잖아. 조선의 현실이 그 비참함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알겠니? 그 비참함이 절정을 이룬 부분이 바로 요 대전입니다. 대전 보자. 기차가 한 30분 동안 정차를 해요. 기차가 쉬는 동안에 나는 순사가 지키고 있는 결박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이를 업은 젊은 여인을 보고 가슴에 섬뜩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업고 있는데 아이는 뒤에서 젖달란 막 칭얼거리겠죠? 근데 이 여자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하니, 그지? 불쌍한 연민을 넘어서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 밖 거리의 풍경은 7년 전 유학을 떠날 때와 달리 일본인 상점과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기차 속에 주눅이 든 젊은 사람들의 얼굴과 천한 웃음을 흘리는 얼굴을 보고 나는 이곳이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죠. 이 소설의 제목이 원래 뭐였다고? 묘지. 그죠? 자, 다음 내용 또 봅시다. 이제 거의 막판으로 갑니다. 자, 이제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에 도착을 했어요. 열차는 서울에 도착하였고 집에 도착한 나를 어머니는 눈물로 맞아줍니다. 나는 죽음에 임박한 아내와의 만남을 갖지만 아내에게 동정심 외에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집안분위기에 넌더리가 난 나는, 지금 집안분위기가 어떠냐면 집은 부자예요. 집은 부자인데 아빠는 정치병에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든 정치를 하고 싶어 해. 그리고 협작꾼이 와가지고 맨날 아버지를 추동질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아프면 당시에 양의학이라고 신식의학이 있을 거 아니냐. 양의한테 보여야 되는데 아빠가 워낙 부식이라 양의는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한의원한테만 자꾸 이 아내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곳이 여기 집안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김병화의 집을 찾았으나 이 친구죠. 변화듯한 그의 모습이 서먹해서 자리를 뜹니다. 사실 이 장면은 김병화가 나의 절친이긴 한데 내가 지금 얘들아 자각 이전에서 자각 이후로 지금 변했잖아 완전히. 그죠? 그럼 이 자각된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우리 독자들이 그 부분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김병화한테 털어놓을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털어놓게 될까 이제? 이제 곧 나옵니다. 자, 김의관의 소개로, 이 사람이 이제 협작꾼이죠.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는 그 협작꾼입니다. 김의관의 소개로 온 새로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은 아내는 이틀 만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 이 아내의 죽으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 그러니까 각성 이전의 나와 결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내가 죽음으로써 아내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결별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이제 누구와 또 결별을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결별하려고 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과 이제 결별을 해야 돼? 철없이 살았던 과거 일본인 유학생의 의식에서 결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겠어? 예? 아까 썸 타던 시즈코 있죠. 그죠? 그 시즈코와 결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즈코에게 이별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EBS에 있어요. 그거 읽어볼게요. 형에게 어린애의 양육을 맡긴 나는 정작 시즈코로부터 귀가하여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합니다. 나는 우선 그녀를 치하하며 자신과 주변의 현실을 묘지로 표현하고 자신을 스스로 구해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학교 선생님이 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의 백성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문학의 도는 자유와 진실을 찾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 나아가는 자각과 발본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없다는 편지와 함께 학비 100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경 가는 길에 들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별 편지입니다. 그죠? 예. 자, 이 내봅친 부분이 얘들아, 너 실제로 EBS에서 읽으면 아마 잘 안 읽힐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 편지의 내용을. 이게 이제 사실 주제가 다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의 자각의 내용이에요. 일단 얘는 여태까지 일본인 유학생 신분으로서 조선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조선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했죠. 조선의 현실을 뭘로 표현했어? 묘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신을 스스로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아. 이 묘지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해서 자기가 탈출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니 지금? 예? 예? 아까 여긴 소학교 선생님이 환도,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그런 현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나는 칼을 차고 다니는 그 사람과 다른 무슨 물이야? 문학의 도. 이게 문학, 이 도자가 이제 무리 도자거든요.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문학의 도. 문학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문학의 도로서 자유와 진실을 찾아 세우는 것이 뭐야?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자각과 발본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싸움 없이, 이런 자각과 발본을 위한 싸움 없이는 당신과 나와의 우정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진실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됐지?
다시. 자,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청년이 현실에 대한 자각을 했어. 조선의 현실을 뭘로 보고? 묘지로 봤어. 묘지에서는 시체처럼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내 스스로를 내가 구할 거야. 뭘 가지고? 문학을 가지고. 문학이야말로 자유와 진실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란 믿음이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죠. 됐죠? 이해가시죠?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가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라고? 자각 이전의 자신과 결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누구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거야? 자각 이전의 자신을 상징하는 시주코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끝납니다. 나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동경으로 떠납니다. 형님이 지원을 권유하자 나는 이제 무덤 속에서 빠져나간다면서 훗날에나 생각해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됐죠? 자, 아주 재밌게 들으시는데 내용 잘 파악했는지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아, 이거 프린트에 없는 문제야, 얘들아.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본문이 있어야 되잖아. 너희가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야. 자, 해보자. 동경에서 나는 정자라는 신여성과 만나고 있지만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여정에 나선다. 맞아, 틀려? 틀렸죠.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여정을 나선다고? 아니요. 학교만 시험 중지하고 조선에 가겠다고 해놓고 또 술집에 가잖아요. 그죠? 계속 육장을 피웁니다. 왜? 아내의 위독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완화됐거든. 그죠? 왜? 나의 정체성은 지금 조선에 있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 이곳 1번 동경에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자각 이전의 상태. 2번. 학원에서 나는 배에 올라 욕탕의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며 평소 조선인들의 비참을 알고 있기에 더욱 분노한다. 틀렸지? 어느 부분이 틀렸니? 평소 조선인들의 비참을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이 틀렸죠. 사실 일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느끼는 자기가 책상물림이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책상물림이 무슨 뜻이죠? 예? 예. 방 안에서 책만 읽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책상물림이라고 하죠. 책상물림. 방 안에서 이제 막 책상을 물려놓은 사람 있잖아. 이제 막 현실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상물림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다는 걸 이제 깨닫고 거기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부산에서 나는 시가지가 과거의 모습과 달리 근대적으로 변한 것을 보고 조선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었으나 정신적으로 빈곤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조선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풍족은 조선인들의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것이에요. 그 많던 조선인들은 이제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걱정하고 있죠. 4번. 영동역에서 만난 장로여행의 모습에서 나는 본래의 모습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는 비굴함이 일제가 들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우리의 생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렸죠? 일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더 강화됐을 뿐이지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봉건의 습속과 봉건의 철학 속에서 덮개 지어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생활 철학은 아닙니다. 이건. 5번. 경성역에서 나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 정자에게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현실과 마주하면서 문학을 통해 진실을 찾아나가겠다는 이별의 편지를 보냅니다. 요약 잘했네요. 누가 했는지. 제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정도 공부하시면 아마 제시문이 어느 곳에서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